2008년 6월 18일 오전 8시 30분경 인천 강화경찰서에 한 노인이 찾아옵니다. 이 노인은 함께 사는 며느리와 손녀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면서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이 노인의 말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오전에 며느리가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겠다고 나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며느리의 신원은 당시 47세의 윤복희 씨였습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김양이었어요. 사실 가족이 연락도 없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이 사라진 대상이 성인일 경우에는 주로 가출의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엄마하고 딸이 동시에 사라진 경우였기 때문에 좀 특이한 상황이었죠. 혹시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있어서 화가 난 며느리가 딸을 데리고 가출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특별히 그런 점은 없어 보였습니다. 신고를 하러 찾아왔던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와의 사이가 전혀 나쁘지 않고 가출을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진술을 했어요. 경찰은 일단 이 사라진 모녀의 신상이 담긴 전단을 만들어서 미기가자 수배와 동시에 실종 전 이들의 행적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요. 사라진 윤 씨는 17일 오전에 자신의 차로 딸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나서부터 소식이 끊긴 상태였어요. 실종자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수사할까요? 당연히 실종자의 통화 기록과 금융거래 내역을 살펴보게 되죠. 조사 결과 윤 씨의 휴대전화는 17일 오후 2시 5분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에서 마지막으로 끊겼고요. 딸 김양의 전화는 17일 오후 4시 14분에 강화군 하전면 부근리에서 잡힌 신호가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경찰이 윤 씨의 계좌에서 현금 1억 원이 인출된 사실을 알아냅니다. 이 계좌에는 5억 원가량의 예금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억이 딱 이때 빠져나간 거예요. 사실 윤 씨는 2달 전에 교통사고로 남편을 잃고 5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수령한 상태였습니다. 혹시라도 누군가 이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윤 씨 본인이 거액의 돈이 필요했던 걸까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실종 당일에 이 모녀의 이상한 행적들이 밝혀지기 시작하는데요. 윤 씨가 딸을 데려다 줬잖아요. 근데 다시 전화를 걸어서 조퇴를 시켰다는 사실이 밝혀진 거예요. 당시에 김양이 수행평가 기간이라서 되게 중요한 시험을 치르고 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학교에 안 간 것도 아니고 아침에 멀쩡히 학교에 데려다 줬었던 엄마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니 사실 김양의 입장에선 좀 황당했겠죠. 이렇게 수행평가 도중에 학교에서 나온 딸을 데리고 사라졌던 겁니다. 난 12시 30분에 딸을 조퇴시킨 윤 씨는 오후 1시경 국민은행 강화지점에 들러 돈을 인출해요. 이 은행원이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했거든요. 본 게 있으니까. 근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은행에 왔을 때 윤 씨가 20대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되게 친근해 보였다는 거죠. 이게 은행원의 진술이었습니다. 당시에 이 남성이 윤 씨에게 이모라고 불렀고 농담도 주고받았기 때문에 범죄 상황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은행원이 이 현금이 담긴 가방을 윤 씨의 차까지 직접 옮겨다 줬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또 다른 남성을 발견합니다. 이때도 이 남성 무리가 윤 씨하고 친분이 있는 것처럼 보여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이 남자들과 윤 씨가 어떤 관계인 걸까요?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해되지 않는 정황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기 시작하죠. 경찰은 그 밖에도 이 윤 씨의 통화 목록에서 윤 씨와 평소에 통화를 자주 했던 사람을 찾아냅니다. 실종 당일까지도 통화를 주고받았고요. 심지어 윤 씨의 전화가 끊긴 뒤에도 계속해서 부재중 전화를 남겼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윤 씨의 집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던 50대의 여성 목사 김 씨였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경찰은 윤 씨가 이 김 씨라는 목사하고 굉장히 친근하게 지냈었다라는 정보를 입수해요. 당시에 이 경찰이 김 씨에게 더욱 주목한 이유가 있었는데 윤 씨 모녀가 실종된 이후에 김 씨가 은행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윤 씨 돈이 얼마나 빠져나갔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했었다는 점 때문이었죠. 이게 뭘까요? 조사 결과 이 윤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로 김 씨를 되게 많이 의지했던 것으로 드러나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윤 씨의 실종이 분명 김 씨와 연관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혹시 종교적인 문제 때문에 가출을 시도한 게 아닐까 이런 추정을 했던 거죠.
1억 원의 돈을 인출해 간 것도 혹시 종교단체에 뭐 주기 위해서 뭐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예상을 했었던 거예요.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경찰은 김 목사와 그 주변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윤 씨 모녀와 이 시어머니가 살고 있었던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 이 마을은 120가구 대부분이 친인척으로 구성된 경주 김씨 집성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었습니다. 2008년 4월 1일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에 이곳에서 시어머니를 모시며 계속 살아가던 윤 씨에게는 함께 실종된 김양 이외에도 큰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아들은 사건 당시 군복무 중이었고요. 경찰은 윤 씨가 남편 사망 전까지 근처에서 가든을 운영하던 무속인 친척과 친하게 지냈었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당시에 윤 씨가 이 무속인과 가깝게 지내면서 무속신앙에 심취해 있었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고로 죽으면서 저절로 사이가 멀어졌었다고 해요. 내가 비싼 부적까지 쓰면서 남편 건강 때문에 얼마나 많이 빌었는데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이러면서 이 무속인에 대한 신뢰가 급속도로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가 3년 전에 이 마을로 이사를 왔던 외지인 김 씨, 그 여자 목사하고 친해지게 된 겁니다. 이거는 마을 사람들 전부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당시에 김 씨가 예언을 잘하기로 소문났었는데 평소에 윤 씨에게 언젠가 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해요. 윤 씨의 친구는 당시 윤 씨가 어떤 교회에 나가야 될지, 심지어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해서까지도 김 씨와 의논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 씨의 시댁이 재산이 많았어요. 근데 또 김 씨는 이 윤 씨가 가지고 있었던 토지, 뭐 인천에 있었던 윤 씨 명의의 아파트, 통장 잔고,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서 재산이 25억에 달한다는 그런 견적을 직접 내주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윤 씨 친구가 당시에 걱정을 좀 많이 했었대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의지하고 친하다고 해도 내 재산 내역까지 다 공개를 하면서 너무 가깝게 지내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혹시 김 씨가 어떤 사이비 종교와 연관이 있는 게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친구가 의심을 했었다고 합니다. 윤 씨는 이 남편의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까지 김 씨의 조언에 따라 국민은행 계좌에 전부 넣어놨었거든요. 그리고 다가올 여름에 김 씨가 서울 방화동 건물에 자신의 개척교회를 지을 예정이었는데 거기에도 윤 씨가 단상을 기증하기로 약속을 했더라는 거죠. 이런 점으로 밀어봤을 때 윤 씨는 이게 무속신앙이 됐든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거든 상당 부분 종교에 의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 보이고 또 자산가였기 때문에 김 씨가 돈을 뜯어내기에 매우 적합한 인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어떤 믿음, 뭐 예언을 알려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내야겠다. 사기꾼들 눈에는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죠. 적어도 김 씨는 그런 윤 씨를 이용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윤 씨는 김 씨의 주도하에 대여섯 명의 신도들과 함께 매주 화요일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헌금도 많이 했고요. 시어머니와 딸을 데리고 김 씨가 직접 소개해준 교회에 새신자로 등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실체는 이단이었어요. 실제로 제대로 된 과정을 밟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기꾼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이 중대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보들을 토대로 윤 씨 모녀의 실종이 무조건 김 씨와 연관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다른 가능성들은 그냥 다 배제해버릴 정도로요. 그러던 중에 6월 19일 낮 12시경 이 강화군 내가면 고천리에 위치한 한 빌라 앞에서 실종 당일에 윤 씨가 타고 나간 차량이 발견이 돼요. 이 차 안에서는 세 점의 혈흔 그리고 머리카락들이 발견이 됐는데 DNA 분석 결과 머리카락은 윤 씨와 김양의 것이었습니다. 이런 차량이 발견이 되면서 경찰은 이 사건이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을 해요. 또 차량이 발견된 이 장소는 윤 씨의 마지막 통화 신호가 잡혔던 장소와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6월 27일 윤 씨 모녀의 실종 사건은 공개 수사로 전환이 됐고요. 경찰은 이 모녀의 신상이 담겨있는 전단과 은행에서 찍힌 CCTV 화면을 공개합니다. 또 유일한 목격자였던 은행원에게 최면 수사를 실시해서 당시 목격한 남성의 얼굴을 기억하게 했죠. 그리고 그 진술을 바탕으로 용의자의 몽타주를 작성했어요. 그렇게 공개 수사로 전환된 지 나흘 만인 2008년 7월 1일 오전 10시 50분 강화도 하전면 창우리 해안가 제방 갈대숲에서 윤 씨와 김양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미 심하게 부패되어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윤 씨는 누워있는 상태로 김양은 또 엎드려 있는 자세로 발견이 돼요.
특히 김양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는 주변이 새카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모녀가 발견된 곳은 도로에서 1km쯤 들어가야 하는 외진 곳이었어요. 승용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정도의 되게 비좁은 길이었거든요. 더구나 어른 키보다도 훨씬 더 큰 갈대들이 우거져 있었기 때문에 쉽게 들어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그러니까 그런 곳이 있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런 곳이었어요. 실제로 해가 지면 군부대에서 일반인들 출입을 통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의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장소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범인은 강화도에 거주하거나 이곳의 지리에 밝은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국가수 부검 결과 모녀의 사인은 목졸림에 의한 질식사였고요. 성폭행 흔적까지 발견이 됩니다. 윤 씨 모녀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이 확실해지면서 이 경찰은 숨진 윤 씨와 함께 은행에 방문했었다는 그 젊은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시작해요. 강화와 이 김포 지역의 전과자와 우범자 등 300여 명에 대해서 이 사건의 연관성 여부를 확인해봤는데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윤 씨의 집에 평소에 도둑이 자주 들었다는 친척의 증언을 확보해요. 유독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 윤 씨의 집에서 절도 사건이 자주 발생을 했는데 윤 씨가 경찰에 신고는 안 했었다고 합니다. 윤 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절도 사건이 많이 발생했다? 이건 조금 수상하죠. 이게 갑작스럽게 이 집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그냥 불특정한 집에 침입을 해서 뭐 돈을 가져간 그런 강도의 소행이 아니라 윤 씨의 집안 사정, 뭐 재산 내역, 이런 걸 잘 아는 면식범의 소행일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정말 기적적으로 경찰이 이 마을 주민의 중요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한 노인이 경찰에게 이런 말을 해요. 윤 씨가 실종되기 전에 마을에 전혀 못 보던 차가 한 대 서 있었는데 윤 씨가 사라지고 나서 그 차도 같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노인은 차량의 번호까지 기억해서 적어뒀다고 합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뭐하러 번호까지 적어두나. 차 한 대 들어온 거 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시골의 작은 마을, 더구나 제가 집성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곳은 낯선 것에 대한 경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커요. 그러니까 저 차가 뭐지? 이러면서 적어놨던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가 등장을 했으니 아마 어르신도 경계의 차원에서 적어둔 게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이 덕택에 범인을 찾아낸 겁니다. 경찰이 노인에게 받았던 이 차량 번호를 조회했는데 그 차의 주인이 바로 윤 씨의 이웃집에 거주하던 26세의 안 씨로 드러나요. 이 사람이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어요. 일단은 윤 씨가 실종된 이후에 그 차량을 갑자기 처분을 했고요.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납니다. 경찰이 안 씨의 통화 내역을 살펴봤는데 이 사람이 114에 전화를 걸었다는 걸 알고 왜 전화했는지를 알아봤어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소름 돋아요. 114에 전화를 걸어서 김양이 다니던 고등학교의 전화번호를 물어봤던 거예요. 그때 안 씨가 상담원과 주고받았던 그 통화 내용이 그대로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안 씨의 행방을 찾기 시작해요. 당연히 집에는 없었고요. 이미 경기도 안산으로 도주한 상태였어요. 이 안 씨를 찾아내는데 경찰이 생각보다 애를 많이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결국 찾아냈는데요. 혐의점은 뚜렷하지만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제 임의동행으로 경찰서에 데려가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경찰이 묻는 말에 제대로 대답도 못했어요. 사건 당일에 알리바이를 증명하는 데도 실패했고요. 그러다 결국에는 범행을 인정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공범들에 대한 이야기를 술술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4일 만인 7월 11일 오전 안 씨를 비롯한 범인 4명이 모두 경찰에 체포됩니다. 26세의 안운일, 연재일, 그리고 27세의 하영민, 24세의 이민영이었어요. 이들의 범행 동기는 예상대로 돈이었고요. 중학교 선후배 사이였던 걸로 드러납니다. 안 씨의 집안은 이 윤 씨의 남편과 친한 사이였고요. 안 씨 또한 평소 윤 씨의 딸 김양과 가깝게 지냈었다고 해요. 김양은 안 씨를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근하게 따랐다고 합니다. 이웃에 살다 보니까 또 이제 안 씨가 윤 씨의 집안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상대로. 윤 씨의 집안에 재산이 많았다는 거. 그리고 윤 씨가 남편이 사망한 후에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거. 그래서 그 돈을 노리고
공범 셋을 끌어들여서 범행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리고 범행 당일 전까지 철저히 윤 씨를 감시하면서 그녀의 하루 일과와 동선을 살폈던 거죠. 당일 오전에도 뒷산으로 올라가서 윤 씨의 집을 바라보면서 계속 행동을 주시해요. 먼저 공범들 중에 하영민과 이민영이 딸 김양을 학교에 태워다주고 집으로 돌아온 윤 씨를 미리 잠입해 있던 집 안에서 밖으로 끌어내요. 이렇게 납치를 했고요. 인근 농수로로 끌고 가서 성폭행을 시도한 뒤에 1억 원을 요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학교에 가 있던 김양은 어떻게 된 걸까요? 이들은 윤 씨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상황까지 대비해서 윤 씨의 딸 김양을 인질로 삼기로 계획을 해요. 작정했죠, 완전히. 하 씨와 이 씨가 윤 씨를 납치하는 동안 안훈일은 따로 움직여서 김양을 납치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양을 조퇴시키려고 114에 전화를 걸어서 김양이 다니던 학교 번호를 물어봤던 거예요. 하 씨와 이 씨는 윤 씨를 협박해서 학교에 직접 전화를 걸도록 했고요. 마치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수행평가를 하고 있던 딸을 학교 밖으로 나오게 했던 거예요. 조퇴를 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 엄마는 없었어요. 없겠죠, 당연히. 그래서 김양이 엄마를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찾았거든요. 그때 안 씨가 나타나서 급한 일이 있어서 엄마가 나를 대신 보냈는데 같이 엄마한테 가자.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차에 타도록 유도를 했던 겁니다. 엄마가 학교에 전화를 걸기도 했었고 또 평소에 안 씨를 알고 있었잖아요. 친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의심 없이 차에 탔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안 씨가 김양을 납치하는 동안 하 씨와 이 씨는 윤 씨를 이끌고 은행으로 가서 현금 1억 원을 인출하게 합니다. 혹시라도 윤 씨가 납치 사실을 알릴까봐 딸의 목숨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당시 상황을 목격했던 은행원이 그랬잖아요. 윤 씨가 남자들과 농담도 나누고 친근한 분위기였다. 아마도 1억 원만 주면 자신과 딸이 무사히 풀려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윤 씨가. 정작 그들은 놓아줄 생각이 없었는데 말이죠. 범인 2명 중에 은행원이 기억해냈던 사람이 바로 이민영이었는데 이 사람이 유독 얼굴이 되게 뽀얗고 꽃미남형이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은행원이 이 씨를 기억했던 건데요. 은행원 대상으로 당시에 최면 수사했었잖아요. 몽타주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때 범인들이 정말 많이 놀랐었다고 합니다. 이 몽타주가 실제 이민영의 모습과 너무 비슷했거든요. 돈을 넘겨받은 그들은 윤 씨의 차 안에서 윤 씨를 목졸라 살해합니다. 이때 죽어가면서 윤 씨는 계속해서 딸에게 미안하다고 외쳤다고 해요. 한편 김양을 납치한 안 씨는 김양을 데리고 합류 지점인 창우리 제방도로로 갔고요. 김양에게마저 몹쓸 짓을 한 뒤 납치 당일인 오후 7시 20분경 목을 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범행을 마친 뒤에 윤 씨의 차량을 한 빌라 앞에 버려둔 채 도주하고 안 씨 역시 꼬리가 잡힐까봐 범행에 사용한 자신의 차량을 즉각 처분합니다. 윤 씨에게서 갈취한 1억 원은 각자 나눠 가졌어요. 주범격이었던 사람이 하영민이었는데 얘가 5천만 원을 가져갔고요. 안 씨와 이 씨가 돈을 나눈 뒤에 실제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은 연 씨에게 입막음용으로 500만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들은 각각 안산과 강화도 등으로 도주를 했고요. 윤 씨의 돈으로 중고차를 사거나 유흥비로 탕진합니다. 결국 이딴 곳에 쓰려고 사람 둘을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사실이 하나 밝혀져요. 조사 결과 주범으로 판단됐었던 하영민이 자신이 주범이 아니다. 모든 것은 안 씨의 지시하에 한 일이다. 이러면서 안 씨를 주범으로 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내가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안 씨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튀어나옵니다. 하영민이 2년 전인 2006년에 여자를 죽였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9세였던 하수희 양이었는데 하영민의 이복 동생이었던 거예요. 이 하양이, 하수희 양이 당시에 다방 종업원으로 일을 했는데 하영민이 여동생을 납치해서 아버지에게 돈을 뜯어낼 계획을 세웠던 거죠. 이복 여동생을 납치해서 자신의 친아빠에게 돈을 뜯어낸다. 그러면서 이때 안 씨에게 이제 같이 하자고 권유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하양을 납치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5천만 원을 요구해요. 이때도 범행 동기는 유흥비 마련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에 미제 사건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안 씨가 그 사건이 자신과 하 씨의 짓이라는 자백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살인은 하영민 혼자 했고 자신은 시신유기만을 도왔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하영민이 나쁜 놈이다, 악질이다, 악랄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 이 윤씨 사건 주범 역시 하영민이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겠다는 수작으로 보여요. 2008년 7월 13일 안 씨의 자백에 따라 경찰은 하양을 유기했다는 시와호 인근의 일대를 수색했고요. 하양의 시신을 찾게 됩니다. 시신은 다행히 크게 훼손된 상태는 아니었다고 해요. 이렇게 하 씨와 안 씨에게는 하양 살해와 시신 유기 혐의까지 추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이단 목사 김 씨는 뭐예요? 궁금하실 텐데 그냥 경찰이 유력한 용의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혐의는 없었어요. 하지만 김 씨 역시 윤 씨의 재산에 관심을 갖고 노렸다는 건 분명합니다. 크든 작든 이 사람도 그냥 뒀으면 어떤 문제라도 생겼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녀의 납치를 계획하고 살인까지 주도한 4인조 범인들이 재판에 넘겨집니다. 1심에서는 이들 중 범행의 모든 과정을 주도했던 주범 하영민에게 사형이 선고되어 공범인 안훈일과 이민영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다만 범행 모의에만 가담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연재일은 공모 혐의만 적용되면서 징역 5년이 선고됩니다. 그런데 약 3개월 뒤에 열린 항소심에서 결과가 달라져요. 사형 선고를 받았던 하영민이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된 거죠. 다른 공범들의 형량은 같았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게 확정이 돼요. 이 선고 결과는 누구라도 납득하기 힘들 거라고 여겨져요. 특히 하 씨하고 안 씨의 경우에는 윤 씨 모녀 이외에도 한 건의 살인사건을 더 저질렀잖아요. 만약에 잡히지 않았다면 얼마든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충분한 범죄자들이거든요. 유흥비가 떨어지면 또 어떤 짓을 했을지 모릅니다. 한편 또 이 사건은 초동수사 부진함이 좀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분명히 그 김 씨라는 여성도 혐의점이 있긴 했지만 그 이외의 다른 가능성도 조금 열어두고 수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초반부터 거의 확정적으로 김 목사가 수상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아예 다른 방면으로는 수사 확장조차 되지 않았던 거죠. 사건 초반에 이렇게 쭉 들으시던 분들도 아, 이게 김 목사의 범행이구나. 이게 어떻게 펼쳐질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이 마을의 어르신이 그 차량의 번호를 기억하지 못했더라면 경찰은 거의 김 씨를 범인으로 확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숨진 김양은 학교에서 공부도 매우 잘하고 성실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장래의 시나리오 작가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해요. 고작 유흥비 몇 푼 쓰겠다는 목적으로 이복 여동생을 죽이고 또다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평소 잘 알던 모녀까지 살해했던 그들 때문에 꿈 많던 소녀는 가장 소중한 엄마와 꿈을 동시에 잃었습니다. 앞서 시신으로 발견된 김양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묘사를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가기 위해서 아이의 일생이 시작된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에 강화도에서 발생한 모녀 살인사건이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